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공격 성과를 과시하며 이란을 향해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린 시초 분량 영상에서는 대형 교량이 검은 연기를 내며 붕괴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이 현지 시간 2일 두 차례 미군 공습을 받아 무너지며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이란을 향해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고 또 대국민 연설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다고요. 네,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SSRS와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인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실시된 조사 때의 지지 응답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였고 특히 강력히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전쟁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어제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hen Trump started in Iran, he didn't have any goals. No one knew what the goals are. After the speech last night, no one knows them again. No one is any clearer on what those goals are. 미국 주요 언론들도 연설이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가 엇갈리고 치밀한 전략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Everything we've heard from Trump suggested he was asking the American people for patience, meaning this war is not yet over.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인내심을 호소했지만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는 유권자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무력 충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전쟁의 북소리가 계속 울린다면 모든 것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이란은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을 더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군시설로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며 이란의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즉각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지만 곳곳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این جنگ تا خو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또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며 핵심 무기 생산은 그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مبنی بر اینکه موشک‌ها، پهپادها و تجهیزات راهبردی ما را ن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에서는 일가족이 추가로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에서 3만 3천 곳의 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전쟁이 더 거센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앞으로 2, 3주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도 해협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특파원입니다. 최근 며칠간 쿠웨이트와 카타르 유조선 등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작전 완수가 임박했다면서 앞으로 2, 3주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선박 2,000척과 선원 2만 명이 발이 묶여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내버려둔 채 전쟁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할 방침인데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ببینید تنگه هرمز واقعیتش این هست که در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قرار گرفته. داخل آبهای بین‌المللی نیست. داخل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 통로가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송유관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건설 과정에서 IS 무장 세력 등의 위협까지 안전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뒤 뉴욕 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통과 규약을 마련하고 파키스탄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2, 3주에 걸쳐 이란을 타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란 위협에 뉴욕 유가는 11% 넘게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미국 국내 정유 시설은 과거 수입 환경에 맞춰 수입산 중질유나 고유황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원유를 수입해야만 미국 내 연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뉴욕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We still have a fairly high average oil price, WTI oil price for 2026, mainly because of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opened relatively quickly.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항행을 규율하는 규약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히자 항행 제한 완화 기대감이 약간 살아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재한 파키스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신뢰 같은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हमारे जो दो जहाज खड़े थे आबनाए हुर्मुज़ में घुसने के लिए इंतज़ार कर रहे थे वो डिप्टी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और फील्ड मार्शल की काफिशों से दोनों जहाज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의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포진한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큰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공격 기한을 2-3주로 제시한 데다 지상군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전쟁 목표를 공습만으로 대부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습만으로는 힘든 정권을 교체하거나 영토를 점령하고 지상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등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 목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다만 공습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장악할 가능성, 즉 영토 점령도 내비쳤지만 이마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핵심 목표는 이란이 어디엔가 숨겨놨을 지상 핵물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추진한다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t under intense satellite surveillance and control. If we see them make a move, even a move for it, we'll hit them with missiles very hard again.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핵심 목표 세 가지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특히 공격 기한을 2-3주로 못 받고 해공군력만으로 이란의 석기 시대라는 목표를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로 향하거나 이미 도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추가 공습에 집중하고 증파된 해병대 병력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수순을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개전 당시 공언했던 핵심 과제들은 교묘하게 가리고 승리의 기준을 입맛대로 바꾼 사후 정당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굴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했던 모든 걸 얻었다며 이제 미군을 조기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개전 선언 때 내세웠던 전쟁 목표와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첫 번째 목표는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선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으니 핵은 있어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며 승리의 기준을 슬그머니 낮췄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지하 핵시설 파괴가 한계에 봉착하자 운반 수단인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는 데 만족하는 거로 목표를 수정한 셈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주장도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권 통치 체제의 종식을 외쳤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협상에 나선 패제시키한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두고 미국이 만들어낸 정권 변화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결국 이러한 말바꾸기는 치솟는 유가와 동맹국들의 이탈,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완승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승리라는 프레임을 선점해 서둘러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인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과거 미국의 참전 일수까지 열거하며 이번 전쟁은 길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당장 철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연설에 대해서 여론의 불만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저녁 9시 이른바 프라임 시간대에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하지만 기대했던 종전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참전했던 전쟁의 기간들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다른 전쟁보다는 훨씬 더 짧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여기엔 당분간은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힌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ou know, because the US has been involved in wars in the past that have taken place over years or decades, that a few months or even a year of the US fighting in Iran should not be considered a very long period of time. 급등하는 유가와 추락하는 주가도 곧 안정될 거라며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미국엔 걱정거리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no country like us anywhere in the world, and we're in great shape for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성과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This address was partly trying to calm markets and also calm domestic sentiment. 기대했던 종전 선언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목표도 없는 전쟁으로 동맹과 척을 지고 국민은 생활고에 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도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쇼였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 설득력과 신뢰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 알아서 원유를 조달하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필리핀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따뜻한 협력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과 파키스탄도 이란과 별도 협상을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유조선 7척의 통과를 허가받았고 통행료도 면제받았습니다. Saya ambil kesempatan jug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Presiden Iran kerana awal memberi laluan.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러시아산 원유에 눈을 돌리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다음 달쯤 5대 종합상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조달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re so determined to see every possibl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easure to get the straits reopened.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반대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And then, very importantly, I terminated Barack Hussein Obama's Iran nuclear deal, a disaster. Obama gave them $1.7 billion in cash. Essentially, I did what no other president was willing to do. They made mistakes, and I am correcting them.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네, 중동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18분 동안 이뤄진 연설에서 자신의 이전 발언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아니면 끝내지 못하더라도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의중이 드러난 이야기였는데 예. 그거를 실행할 어떠한 구상도 그리고 방안도 없다라는 거를 18분간 이야기한 담화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은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드러나지도 않고 아니면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과론이긴 한데 100% 미국 국내 유권자용이었다. 그 전체적으로 최후 통첩 성격을 보였고, 그리고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가 얼마나 잘 싸워왔는가를 역사적인 다른 전쟁이랑도 다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런 자신들의 승리, 대승을 하고 있다라는 서사를 얘기해줬고, 또 당장 그 민감한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걸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2, 3주라는 것이 2, 3주 후에 끝나겠다라는 또 한 번의 그런 의미도 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2, 3주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긴 하겠지만 결국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종전을 모색할 여지도 있다. 뭐 그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 3주 동안 이란을 극도로 타격하겠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란의 최대 교량을 파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의도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미 뭐 펜타곤에서도 미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만 곳을 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곳은 거의 다 때릴 수 있는 건 다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활 인프라 시설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력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까지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좀 큰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전력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군사적인 시설보다는 그 이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독재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라는데 결국은 이란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피해가 되는 공격들을 이제 아마 2주 동안 지속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빌드업해왔던 어떤 그 명분 있는 전쟁들이 계속 명분이 없어져 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적어졌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마냥 많은 것은 아니다. 뭐 강력한 공습과 강력한 공격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마냥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량 붕괴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2, 3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군이 어떻게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발전소 공격이나 지상전 돌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일단은 강공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협상 테이블로 꺼내오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 보이는데 우리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백 박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이 연설을 보면 뭔가가 원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틀어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가장 미국에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짧은 18분, 보통은 1시간 이상씩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보통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협상이 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를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막판에 이것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목표물들은 일단 1차적으로 다 타격을 했거든요. 네. 10,000개가 넘는 목표물들을 타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타겟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민간 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민간 시설은 우리 백 박사님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전쟁 범죄로도 연계될 수 있고 민간인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이란이 과연 물러날 것이냐. 이란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대칭 보복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2, 3주 후에 전쟁을 끝내고 싶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과연 그 뜻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바대로 민간 시설을 타격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처참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하겠다면서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아마존 시설을 공격했더라고요. 네, 뭐 이미 예견은 됐었죠. 예. 왜냐하면 뭐 AI 그 빅테크 그룹들이 우리 이란을 공격할 때 도와줬다. 이란 미국의 펜타곤이나 공격에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 공격보다는 사이버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초대장을 던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것도 이란도 전쟁 범죄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내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전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명분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에는 상당히 전쟁을 정말 불확실성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우려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빅테크 그룹 아마존을 이스라엘은 아마존 그 기업을 이란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2주 안에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선을 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번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변수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서 양측의 유인이 전쟁을 더 끄는 것보다 끝내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소진되고 있어서 빨리 끝날 거라고 오래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박원근 교수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지금 어찌됐건 5월 14일, 15일에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전 한 2주 전에는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들어가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떠나서 중국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2, 3주 안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공습과 그런 응전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좀 소강 상태 아니면 협상 단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계속 풀리지 않아서 미중 정상회담을 또 한 번 미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전쟁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방금도 얘기 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빨리 종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4주에서 6주를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도 다시 2, 3주라는 시간을 계속 못 박는 것은 빨리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은 거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미국한테도 치명적인 특히 국내 여론에서의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란의 반응이죠. 계속해서 뭔가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란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현재 내세우고 있는 협상안에 대한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점 낮다. 그렇다면은 1차적 고비는 아마 2, 3주 후를 다시 얘기했으니까 그때쯤의 상황이 1차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일단 4월 안에 무언가가 좀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 탈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도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협조했거나 피해를 입은 동맹국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만 밝혔거든요. 이런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법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수권법에는 이런 나토 같은 그 국제조약에서 탈퇴를 하거나 그걸 취소를 하려면 상원의 3분의 2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나토나 다른 국가들도 알 거거든요. 아,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있을 때나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아니까 저기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고 이제 그냥 동맹국들을 좀 칭찬하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를 꼭 집어서 우리가 원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안보 무임승차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단초들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또 안보 무임승차론 그래서 방위 분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국익을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구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뒤끝은 남아있다.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버락 오바마 후세인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바마 행정부에 참담한 핵 협정을 종식시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오디언스 유권자들을 향해서 특히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결국 무슬림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층의 일부의 그런 그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일종의 환기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핵 합의 JCPOA를 맺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잘 됐다는 평가가 사실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핵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란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또 보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번 전쟁은 그 잘못된 합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는 거 일종의 오바마가 망쳐놓은 유산을 자기가 지금은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보수층과 또 공화당 지지층을 그렇게 모으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 여론은 완전히 갈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어제의 연설을 보고 나서 연설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고 도대체 목표가 뭐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큰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쨌든 핵이라는 것을 없애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군사력을 향해서 뭔가 질서를 재편하는 데 그것이 미국한테 조금 더 안전한 질서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YTN에서도 뭐 방송을 하면서 미국의 여론을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의 6에서 70%는 현재 전쟁을 지지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극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연설 뒤에도 공화당 지지층들의 여론이 탄탄하게 변화가 없을까요? 글쎄 전체적인 그 수준에서는 뭐 33, 4%까지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특히 이번 전쟁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지지도는 내려가는데 그걸 공화당으로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 여전히 60%가 넘는 공화당의 지지층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마가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거의 90% 가깝게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 가깝게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차돌 지지층은 여전히 뭉쳐 있다. 뭐 그 이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태를 한국 등 다른 관련국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나라들이 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에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뭐 미국은 석유를 파는 국가니까 나는 저 석유값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건 정부의 입장인 거고 그 석유에 의해서 그 석유를 사야 되는 민간인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담화문을 급작스럽게 한 것도 결국은
갤론당 그 4달러라고 하는 그 석유값 때문에 그 유가가 올라가니까 압박을 받아서 그 박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을 대국민을 해서 미국민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뚫어낼 자신이나 구상이 지금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이거 막히는 거 나는 별로 우리 미국한테는 그리고 나한테는 별로 큰 문제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알래스카에서 죄송합니다. 나오는 석유와 그 셰일 가스가 있으니 이걸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인데 네. 60% 70% 뭐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환호하겠지만 전체 지지율은 3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냥 단순히 국내만 갖고 정치를 하는 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동맹국에게 퍼질 효과를 생각한다면 별로 그렇게 현명한 그 수사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잠깐 붙여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최대 산유국인 것은 맞죠. 네. 근데 이게 유가라는 것은 글로벌 유가 형태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를 넘어서 40%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 전에 약 2달러 80센트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간 것이고 이것은 미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체감 경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1% 미만이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도 결국은 같은 국제 가격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 유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금리 인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 둔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산층이나 그 이하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뭔가 어떻게든지 자기의 책임을 좀 벗어나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것이 전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조건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 보면은 국가 우호도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1배럴당 1달러 그리고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자, 여기에서 배럴당 1달러라고 하면 당초 얘기 나왔던 30억 원보다 더 이상 통행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이제 아마 근데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이즈의 그 유조선이 보통 200만 배럴의 석유를 적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이 이야기했던 배 한 척당 200만 달러를 이제 그 하는 거 징수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유조선을 간에서는 30억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아직 헌법수호의원회에서 아직 추인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신정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이슬람 법학자들의 그 뭐랄까요 그런 검열을 한번 받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이건 통과는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저는 과연 이걸 실제 징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가장 많은 석유를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매 배당 30억이라고 하는 통행료를 내야 되거든요. 과연 중국도 이거를 반길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라서 얘기가 되지만 전후가 되면 이건 아마 유엔 안보리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러시아도 그렇고 유가를 올리는 그런 거 그리고 중국은 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데 이거를 이란을 위해서 우리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이걸 통행료를 징수를 하는 걸 직접 원할 것인가.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40개국, 처음엔 35개국 합참의장이 모여서 했다가 지금 40개국이 모여서 전시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와서는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들과 다자주의 틀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유엔도 나왔고 그 40개국도 나왔는데 지금 이란은 미국과 싸우고 있지만 이게 정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엔 그리고 40개국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통행료를 받는 거는 국제법에서 완전히 위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저의 상상력인데 그냥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12월, 1월 달에도 그 상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150조, 그다음에 배 한 척당 30억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중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동결된 자산을 어느 정도 줄게라고 이렇게 협상이 될 때 미국은 당연히 적은 돈을 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란은 아니 그런 돈 주지 마. 그럼 우리는 통행료를 받을 거야. 통행료가 한 130조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을게 해서 그게 그 이란도 그 130조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겠지만 어떤 협상에서의 중거점으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통행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종전 이유를 지켜봐야 좀 더 적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저도 좀 더 하면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행료를 받는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연간 1조 원대의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백승훈 박사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네. 이제 국제법 해협 규범면과도 상당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시설이 아니고 고전적인 국제 해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통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지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비정지 그 무해 통행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단순한 제재 보복이나 지금 자유권 명분 같은 차원으로 임의로 정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군사적 목적과 다른 그냥 일반 상업 그런 그 상업 화물을 싣고 가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은 국제 인도법적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유엔 안보리에서도 1차 결의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40여 개국가 모인 것도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고 그러면 대이란 제재는 더 강화가 되고 종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란도 이런 선택을 하기는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분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는 의정서 초안을 마련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약간의 긍정적인 희망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 협상서 초안을 내용을 보니까 예. 그것도 일종의 그런 통행을 관한 그런 이란의 권리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은 갖고 있는 최대치의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런 주변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협의가 나와서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우리가 좀 확인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이기 때문에 만약 통행권을 여전히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란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란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이 있었다라고 치면 만약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가게 된다면 그 여론이 또 뭔가 반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한데 연설 전에 모주타바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날을 맞아서 순교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뭐 이번에도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뭐 모습은 더욱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까요? 지금 근데 러시아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이야기했듯이 이란에 있다, 모즈타바는 이란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찌됐건 단일 대오로 지금 이 전쟁을 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인지전이나 뭐 모즈타바가 죽었다, 게이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이란 국민들이나 이란 지도부의 균열에 별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왜 안 나오냐면 저는 이거를 좀 이 부분이 제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암살을 하려고 하고 그 알리 라리잔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딸을 만나러 가서 경호원들을 좀 뺐을 때 타격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측근을 만날 때도 먼 지역에서 다 그 핸드폰도 다 안 돼. 왜냐하면 그 핸드폰이 어디서 끊겼나 이런 것도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전히 철통 보안으로 지금 신변 안전에 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모즈타바의 메시지는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종전 관련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와 같다며 적기에 세금 사용을 강조했는데요. 위기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며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커졌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 화폐를 차등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로 전환 구상 등도 밝혔습니다. 빚없는 추경이란 점 또한 거듭 역설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이란에 대한 강공을 택하면서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5% 가까이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가량 올라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 기대감의 1%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4.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1.3% 오른 5,550선에서 출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급락해 4.5%, 245포인트 내린 5,23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였던 대장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7%, 현대차는 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3% 오른 1130으로 개장했지만 5.4%, 60포인트 급락한 105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급하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7번째,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3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 종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종전에 관련된 단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1,500원대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1,512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8원 오른 1,519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엔 1,523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수준으로 6.5%가량 올랐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106달러 수준으로 6%가량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하락 추세였던 국제 금값도 트로이 온스당 4,810달러 선으로 3%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조금 지난 시각, 직장인들을 회사 곳곳 태워주고 지금 막 돌아온 버스가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요즘엔 3355 기사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즐거운 이야기보다 걱정부터 쏟아집니다.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5% 정도는 손해보고 있어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유가에 손에 쥐는 돈은 확 줄었고 당장 생계도 막막합니다. 나가봐야 얼마를 버느냐. 특히 가까운 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부를 수도 없는데 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안 하는 경우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담은 10만 원이 남든 20만 원이 남든 나가긴 나가는데. 요금을 올리자니 그나마 몇 안 되는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까 걱정입니다. 유가가 적당히 200원이나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한 5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요금을 한 10만 원, 15만 원 이상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전세버스는 유가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버스가 세워진 주차장입니다. 버스가 칸마다 빼곡히 줄지어 선 모습입니다. 여러 차례 정부에 요구도 하고 집회도 벌였지만 아직 유가 보조금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퇴근 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선 버스나 무슨 뭐 그런 쪽의 버스인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다 기사들이 다 부담하고 회사가 다 부담하니까. 전국 전세버스 노조는 전국의 전세버스 70%가 통근 통학버스로 운영돼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성 문제와 운임 미규제 등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18분간의 연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먼저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명확한 종전 계획이 제시하지 않아서 동맹국들과 투자자들이 실망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연설에 대해 6개월 정도 남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을 수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만 시사했다는 겁니다. 자, CNN 역시 이란 전쟁으로 요동치는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전쟁이 정확히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만 반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 친트럼프 성향의 매체들은 이번 연설을 전쟁 성과를 강조한 메시지로 평가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의 이란 공습에 다소 신중했던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반박하며 앞으로 2, 3주 추가 공세 경고는 퇴각 작전용 으름장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핵능력 제거라는 핵심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对弹道导弹，包括伊朗的核心目标，已经有了重大杀伤。但目前看呢，反击行动在持续。 이란의 군사력을 산산조각냈다면서 앞으로 2, 3주 추가 타격을 경고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빼기 위한 퇴각 작전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近时期，美国仍然在进行军事方面的集结，是在考虑以升级行动来准备退场。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에 이란산 석유를 빼앗아 보라며 선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호르무즈 봉쇄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행동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只有停火止战，实现海湾地区的和平稳定，才能从根本上维护国际航道的安全畅通。 종전선언이나 평화구상 없이 이란의 굴복을 독촉하는 엄포만 되풀이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는 5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談判 시간표에 쫓겨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연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었는데 내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는 없었다는 비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의 평화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 방법은 타격보다 먼저 외교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본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対話を通じた問題解決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が先日来言及しているイランとの協議が良い方向に向かう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그러면서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한 다른 나라와도 힘을 합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ここでホルムズ海峡をですね、封鎖を続け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と、イランが孤立してしまうと国際社会からこのことも心配していると。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에 대한 직접 평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선 이런 비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상을 넘거나 놀라운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상황을 다시 정리한 느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투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달랐다. 전쟁이 의외로 오래 지속될 것도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이란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있는지 기자들이 묻기도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일 걸프 국가들에 자리 잡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정보기술 기업 아마존의 바레인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인 암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테러 기계를 무력화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두 미국 기업인 두바이 소재 오라클 데이터 센터와 바레인 소재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레인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이란의 공격으로 불이나 시설 일부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두바이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주장은 조작됐고 사실 무근이라며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피격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최대치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다리까지 끊으며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중동 내 군사적 긴장도 어디까지 높아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주목을 모았는데요. 석기 시대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합의해라. 사실상 항복을 종용하는 듯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최대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란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됐을까요? 어느 나라든 다리가 많죠. 한강에도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다리 하나 부신 거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지금 많이 분석 보도를 하는데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민간 시설에 대한 타격이 시작됐다. 일상생활에 대한 침입이 시작된 게 중요한 거죠. 이걸로 인한 뭐 이란이 엄청난 고립에서 뭐 굶어 죽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들이 군사적 의미로 지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민간인들 우리 지금 가양대교 폭파해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그게 바로 중요한 심리적 효과입니다. 바로 일상과 전시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것을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 노출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사실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어제 바로 이런 공격이 일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사실 공격하는 타겟들을 보시면 주요 지휘통제 시설이라든가 석유 산업 시설에 대한 예고들을 많이 해서 일상 공간하고 분리됐었고 초등학교 폭파했을 때 정도만 사실 5탄이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일상 깊숙이 와버렸어요. 우리로 치면 인천공항 공격한다고 했다가 가양대교 폭파해서 지금 YTN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일상생활에 군사실이 굉장히 개입이 됐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다리를 일제 공격한 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한 게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이란, 이것에 대해서 이란의 민간인들의 일상 속을 파고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 압박을 많이 하는 트럼프식 협상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요. 이란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주목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와 이란이 서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각자 국민들입니다. 자기 국민들이 협상을 지금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아직은 협상이 아니라고 분노에 차 있느냐. 이란이 지금 다리를 공격했던 미국에 대해서 항전, 보복, 결사 항전을 하는 여론이 높아질지 아니면 이제는 협상에 나서라는 여론이 높아질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란의 여론조사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효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현재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하고요. 이런 압박들에 대해서 당분간은 강경한 대응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해당 교량을 공습할 때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시차를 두고 공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구호 작업을 벌이던 인명 피해, 사상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이유도 있겠습니까? 이건 하면 안 되죠, 사실. 지금 구호 작업하고 있는 공사 인부들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켜서는 안 될 선들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자체가 충격과 공포를 전형적으로 노리고 있는 민간 일상에 파고드는 군사작전의 효용성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 종전선언을 할 거라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시기에 일상생활 출퇴근 시간에 그것도 파괴된 교량을 작업하고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전쟁이 개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식 최대한 압박 작전이고요. 이란 국민들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사 항전 보복을 하는 여론들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거고요. 이것들을 이란 지도부가 담아내는 장기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다리를 끊는다는 거, 교통 인프라를 끊는다는 걸 보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뭐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고요. 그거는 공중 공격의 전형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지상군 공격은 교량 공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상군의 포커스는 지금 섬에 있잖아요. 뭐 7개 섬이든 9개 섬이 됐든 특히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참여 가능성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확전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격 준비 사격을 당연히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공중 공격, 공포를 부추겨서 2차 세계대전 후반부 보세요. 그리고 6.25 전쟁 때 후반부 북한에 대한 완전한 공중 제압으로 인해서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가 그런 공포들을 상징하는 영화들로 지금 소재화됩니다. 미국은 이런 전형적인 공중 폭격에 의한 민간인들의 공포, 그걸로 인한 협상의 압박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전형적인 공중 공격 방식이지 지상군이 임박했다는 식의 연결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추측입니다. 예. 자, 이란도 공격 주체를 미국으로 지목하면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런 곳들의 다리 8곳을 공습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실제 보복이 이루어진다면 확전에 대한 가능성은 더 커질까요? 예, 당연합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 본토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 사거리 안에 있는 중동 지역 내에 미국 대사관, 미군 기지, 그리고 애꿎은 순위파, 소위 말해서 말리는 시위가 더 밉다고 공격하고 있는 미국 편에 서서 이란 정권 바뀌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순위파들에 대한 공격들을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연장선에 놓고 지금 똑같이 다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미국이 중동의 순위파들이 개입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땡큐입니다. 차라리 이란이
순위파들 국가에 대한 민간 공격을 해서 순위파 국가들의 국민들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란 정권을 이번에 타도하자라고 여론이 모아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란이 행동에 나설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키로 쥐고 전쟁을 흔드는 모습인데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이곳에 대한 봉쇄 경고를 냈습니다. 우회로로 사용하던 또 사우디 입장에서 좀 난처할 수도 있겠는데 군사적 대응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수위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실제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왜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란의 타겟으로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군사적인 확전, 중동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후티 반군의 지난 수년간의 행보를 보면 이런 식의 위협들은 종종 있어 왔었고 사우디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란이 전쟁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액션에 나설 걸로 보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의 액션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 사우디의 개입 정도가 정해질 것이고 후티 반군 때문에 개입할 일은 없고요. 중동 정세, 전쟁 확장을 염두에 두고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가 후티 반군만을 공격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의 행동에 나설 경우에 실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도 이란과 연결된 공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티 반군이 이곳을 좀 장기적으로 봉쇄할 여력은 되는 건가요? 후티 반군 자체는 그렇게 재래식 전력으로 정규군을 맞설 정도의 상대는 안 되고요. 전형적인 테러리스트 반군들의 방식인 기습이라든가 적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기습적인 점거 혹은 테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될 거고요. 후티 반군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도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스몰 사이즈 규모의 정규군을 흉내낸 제한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라는 거대한 국가 앞에서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버텨낼 방식은 없고요. 만약 이란 지도부랑 후티 반군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역할 분담을 할 때는 소위 옆구리 찌르기 방식의 후티 반군, 소위 말하는 이제 교란 작전의 하나로 후티 반군이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키워드가 있죠.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 석기 시대라는 게 이전에도 미국에서 종종 또 사용을 했던 용어이더라고요. 걸프전 때 또 베트남전 때도 이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 보면은 뭐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습 혹은 지상군 투입 이 이후에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걸 시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던데요. 스톤에이지라고 이제 표현되죠. 미국의 전형적인 방식을 보면 대낮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다 쓸어버린 다음에 가서 깃발을 꽂는 방식입니다. 지상군이 하는, 해병대가 하는 역할 자체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인명사상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화력, 항공모함, 전투기 등등으로 공격 준비 사격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가기 때문에 이 스톤에이지라는 말 안에 충격과 공포 그리고 완전한 황폐화를 이루겠다라는 적에 대한 이제 협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요. 실제 여기서 말하는 스톤에이지도 군사적인 황폐화 그러기 전에 협상에 들어와라. 이런 부분 또 하나 있고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지금 민간 시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을 액션으로 실현한다는 이제 심리적 공포감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임하라는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미국식 방식이고요. 실제 군사적 작전을 지상군을 투입할 정도로 간다면 특히 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압도적인 화력으로 쓸어버린 다음에 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며 이런 압도적인 화력 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 준비 사격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예. 미군이 실제로 A-10 공격기 중동 배치 전력을 2배 이상 늘렸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는 좀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요. 지상전이 들어가는 것들은 작전술 레벨로서는 섬에 대한 상륙 작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섬을 상륙한 다음 날부터는 방자로 바뀌죠. 섬을 사수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소위 수렁이거든요. 이라크전 기억하시지만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에서 축제 벌이면서 종전선언 했습니다. 그 뒤에 8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로 미군 무기를 모두 버려두고 철수해야 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섬을 상륙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미이란 지상군 100만 명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실질 병력은 뭐 그 정도는 되진 않겠지만 그 100만 군에 의한 섬 탈환 작전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해진다면 이 선택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으나 실제 장기화의 덫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려들 수 있다. 본인이 당선을 한 이유가 뭐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마가 세력을 응집시켰거든요. 쓸데없는 전쟁 나가서 무기 팔아서 돈만 번다. 부시 공화당을 공격을 하고 오바마 민주당을 공격할 땐 남의 나라 독재하든 말든 왜 개입해서 인권 타령이야. 이걸로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화에 들어간다. 본인이 비판했던 말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과거의 트럼프가 현재의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섬을 상륙하는 가능성 자체는 대단히 높지만 그 이후에 장기화에 들어갈 수 있는 지상작전은 대단히 신중히 고려한다. 하지만 언제든지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협박 카드로서는 계속 살려줄 겁니다. 예. 자,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규모 원전 시설을 공격할 거다 이런 예고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부셰르가 지목이 되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이 시설에 있는 인력을 철수할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러시아가 재밌어요. 러시아가 원전 우크라이나 공격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비난을 해야 될 입장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라크전, 아프간전, 중국, 러시아 매일 비난 성명 냈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조용히 러시아 인력을 뺀다? 공격을 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인력을 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보기엔 공격 가능성이 일종 염두에 둔 행동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넘지 못할 섬을 넘는다. 소위 방사능 유출이 가능한 발전소 자체에 대한 공격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란 국민 전체를 시위하던 그런 야권의 젊은 청년들까지도 반미로 돌아서게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실제 실현될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러시아 인력의 이동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보도가 되겠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란은 미국의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공격해서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 시설들 공격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 민간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AI, IT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지금 민간하고 군은 구분이 없어요. 스타링크, 민간이에요, 군이에요,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군복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PMC, 소위 말해서 민간 용병 회사 예비역들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군복 입었다고 다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땐 민간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국식 사고방식이다. 민간하고 군은 이미 완전히 융합이 돼서 경계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민간에 대한 공격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인프라들을 파괴하겠다 이런 용도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여러 기업들이 당연히 용역업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정보통신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및 그런 인프라 파괴의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와 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40여 개국이 호르무즈 개방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외무장관들이 모였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군사적으로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유럽을 왜 트럼프가 비판할까요? 말만 살아있어요, 말만. 행동을 안 해요. 굉장히 계산이 많습니다. 40개국이 공동 결론을 끌어내는데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사적인 거는 아마 안정화가 다 끝난 다음에 평화유지군 형태로나 조금씩 들어갈 것이지 여기서 전쟁에 휘말릴 결정은 40개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속한 군사적 개입을 위한 40개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 자체는 지금 나토 사실상 유명무실하잖아요.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찔러댔습니다. 나토에서는 아무 반응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토도 아닌 40개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화를 위한 재건이라든가 송행 수수료 자체를 이란의 재건 복구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의 여론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40개국이 할 수 있는 건전적인 역할인데 군사적 행동 자체는 사실상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시 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어제 증시는 폭락했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520원을 웃돌기도 했는데 과연 오늘 금융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상황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보면 코스피가 2.7% 오른 5,375로 출발해서 현재는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5,385, 89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2%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2.16% 오른 1,079로 출발해서 현재 출발과 비슷한 수준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8.9원 내린 1,510원대로 개장을 해서 지금은 1,507.4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이라서 오늘도 장 마감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3%대까지 상승폭을 조금 키우고 있고 코스닥 2.2%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서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이런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서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의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고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됩니다. 네, 경찰이 오늘 필리핀에서 국내로 압송된 마약왕 박광렬을 구속 송치합니다.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네, 구속 송치되고 있는 국제 마약왕 박광렬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 조금 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광렬을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광렬,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 마약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서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왔고요. 또 같은 해 7월에는 남아공에서 필로폰 3.1k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는 공범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이른바 건지기 수법을 이용해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앞서 경찰은 박광렬이 필로폰 4.9kg, 또 엑스터시 4,500여 정 등 시가 30여억 원의 규모를 마약을 유통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렬의 구속 송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는 두 차례 걸친 출산과 양육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 주변에서는 2명의 친부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는데요. 시작부터 불안했던 세 가족, 엄마에 이어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A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친모는 어쩌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가 20개월 딸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만든 걸까? 아이들의 친부는 서로 다른 인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A씨의 친인척은 2명의 친부가 모두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돼 있었던 세 모녀. 이웃들도 이들 외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왕래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합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친모 혼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맞닥뜨려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접근했을 때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거절할 거 자를 거 자르고 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양육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귀찮다는 것은 뭘 해야 할지 알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는 뭘 해야 하는지를 자체를 모르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 A씨 홀로 두 아이를 돌봤다면 무기력감에 양육 의지를 잃기 쉬웠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들인 것도 끼니 대부분을 배달 음식으로 때운 것도 심한 고립감을 암시하는 징후였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같이 좀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착이 필요하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키우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죠. 엄마에 이어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된 가운데 비극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봄 기운이 점점 짙어지면서 벚꽃이 일찍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들이 계획 많이들 하셨을 텐데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7.3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점차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무안공항 그리고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만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